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8살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인 술자리였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그런데 그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저 술 정말 못 마셔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대신 마실게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는 제 잔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더니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배려심이 느껴졌죠. 밤이 깊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택시 타실 때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는 직접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 타자 창문을 두드렸죠. 집 도착하셨으면 꼭 문자 주세요. 안전하게 들어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섬세함에 마음이 끌렸죠. 이후 친구들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신뢰가 쌓여갔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용인에서 건설 자재 판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민호 오빠는 진짜 일 열심히 하네. 진짜 대단해.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걱정 마. 나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의 성실함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2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죠. 저는 육아에 푹 빠졌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딸 진짜 천사 아니야? 이렇게 예쁜 딸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미친 듯이 벌어서 좋은 것만 해줄게. 당신이 이렇게 가정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진짜 고마워. 남편은 회사 일로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딸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어요. 세연아, 우리 공주님, 오늘 아빠랑 뭐 하고 놀까? 아빠가 다 들어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철석같이 믿었죠. 결혼 4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댁에 큰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건설 자재 판매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어휴, 이 망할 경기 불황 때문에 미치겠네. 거래처가 줄줄이 발을 빼고 있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여보, 그럼 어떡해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요? 월급. 어쩔 수 없지. 2명은 내보낼 수밖에 없겠어. 결국 시아버지는 2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셨습니다. 판매장은 인력이 확 줄어들었지만 매출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문을 열어야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번갈아가며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버지,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갈게요. 민수는 일요일에 나오고요. 미안하다, 민호야. 네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시켜서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은 평일에는 회사 일로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용인 판매장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쉴 틈이 전혀 없었죠. 저는 남편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판매장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힘들었어?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오늘 자재 상하차 작업이 좀 많았어. 밥은 먹었어? 내가 삼계탕 끓여놨어. 어서 먹어. 고마워.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고 싶어. 미안해. 저는 남편을 위해 보양식을 챙겼습니다. 마사지도 해줬어요. 최대한 배려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는 점점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어요. 아, 진짜 끝이 안 보이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미칠 것 같아. 평일에는 회사에서 치이고 주말에는 판매장에서 육체 노동하고 나는 언제 쉬라는 거야?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아니야.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그냥 상황이 이런 거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주 주말을 포기한 채 판매장으로 달려갔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온몸에서 흙먼지와 땀 냄새가 났죠. 아, 진짜 죽겠다. 오늘 하루 종일 시멘트 나르고 철근 옮기고 내가 막노동꾼이야? 대체 뭐 하는 건지. 여보, 샤워부터 해. 내가 등 밀어줄까?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냥 좀 내버려둬. 남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용인 판매장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요. 도시락도 싸가지고 갔죠. 판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서방님, 민호 씨는 어디 갔어요? 화장실? 형수님 오셨어요? 네, 형이요? 형 오늘 안 왔는데요. 뭐라고요? 안 왔다고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형한테 연락해보세요. 아침부터 연락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부 다 먹통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판매장에서 시동생을 도우며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문자도 보냈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보, 어디야? 괜찮아? 왜 전화 안 받은 거야? 나 용인까지 왔는데 서방님 혼자 계시던데? 미안해. 나 지금 친구들이랑 당구장에 있어. 어? 당구장? 판매장 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설명할게.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판매장 간다고 하고 나간 거 아니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진짜 너무 지쳐서 그랬어.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어. 매일 주말마다 판매장에 가서 육체 노동하고 평일엔 회사에서 치이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진정하고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이 쉬고 싶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해해 줬을 텐데. 말하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판매장 간다고 하고 나온 거야. 진짜 딱 오늘 하루만 이러려고 했어. 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매주 주말마다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정말 화 안 나? 진짜 이해해줘? 거짓말한 건 속상하지. 근데 당신이 쉬고 싶다는 거, 그건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미안해. 진짜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할게. 약속할게.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평일엔 회사, 주말엔 판매장, 쉴 틈이 없었죠. 알았어. 오늘은 친구들이랑 실컷 놀다 와. 스트레스 좀 풀고. 판매장은 내가 서방님 도와줄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됐어. 근데 다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동생과 함께 판매장 일을 마무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지쳤으면 거짓말까지 했을까.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취한 상태였어요. 여보, 미안해. 알았어. 피곤하지? 이제 씻고 자.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정말 지쳐 보였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더 큰 거짓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부쩍 잦아졌죠.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또?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팀 분위기도 챙겨야 하고.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빠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아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죠. 남편은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저는 묵묵히 해장국을 끓여줬죠.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서 걱정이 되었죠. 전화도 안 받았고요. 남편을 마중 나가려고 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막 서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남편이 내렸죠.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여자가 따라 내렸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숨었죠.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왜 울어? 울지 마. 들어가면 문자 줘. 조심해서 들어가요. 응, 조심히 가. 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여자의 차가 떠날 때까지 서서 지켜봤죠. 저는 급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5분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 안 자고 있었어? 미안, 늦었지? 걱정돼서. 누가 데려다 줬어? 회사 동료가 태워줬어. 택시 잡기 힘들어서. 회사 동료? 남자, 여자? 여자 동료. 왜? 질투나?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아니, 그냥. 피곤하다. 나 씻고 올게.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은 침대에 누워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저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곧장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의 외도 조사는 2주면 충분합니다. 평일 퇴근 후 동선이랑 주말 행적 다 추적해 드릴게요. 사진 자료도 확보해 드리고요. 확실한 증거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2주를 기다렸죠.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한 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분이었죠. 어머, 수진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 씨는 잘 지내시죠? 네,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회식도 많고 바쁘긴 하지만요. 회식이요? 어디서요? 네? 회사에서요. 요즘 일이 많은가 봐요.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 한 달 전에 퇴사했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들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퇴사를 했다고요? 아, 네, 맞아요. 요즘 이직 준비하느라 바쁘죠? 민호 씨도 좋은 곳 알아보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집에 애가 혼자 있어서요. 아, 네. 또 봬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한 달 전에 퇴사를 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한 거예요. 그동안 대체 어디를 간 거죠?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지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급해.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아빠는? 아빠 회식 있대. 우리 먼저 먹자. 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딸을 재우고 나서 남편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남편의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죠.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전부 다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순간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어쩌면 저를 일부러 피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것이요. 남편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댁에 연락을 했죠. 어머님, 민호 씨 혹시 거기 있어요?
이틀째 연락이 안 돼서요. 뭐? 민호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대요. 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니, 지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민호가 회사를 그만뒀다니. 이 자식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장 찾아봐야겠다. 시동생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형 연락 안 돼요? 저한테도 연락 안 왔는데. 네, 전화 안 받아요. 도대체 어디 간 건지.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죠. 시동생은 남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몰랐어요.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죠. 실종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민호요. 제 남편이요.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됐어요. 가출 가능성은 없나요? 부부싸움이나 뭐 그런 건. 아니요.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회사도 저 몰래 그만뒀고요. 저희 싸운 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분 금융거래 내역 조회해봤는데요. 네? 그런데요? 신용대출을 한도치까지 다 받으셨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네요. 이 금융권까지 끼어서 최대치로요. 당장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요? 저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집에 엄청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총 5억 원이 넘는 빚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저는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보대출이 5억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퇴직금도 확인해보세요. 아마 다 정산받아서 가져갔을 겁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신용대출 1억 5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퇴직금까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내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당장 전화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하지만 역시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진 거예요.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 형제 다 버리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범죄 조직한테 당한 건 아닐까, 납치나 협박을 당한 건 아닐까.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남편에게서요. 미안해. 다른 사람 만나게 됐어. 이혼해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누가 봐도 철저한 배신이었죠.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문자를 캡처해서 시댁에 보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정신 나간 놈의 자식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지 처자식을 버리고? 당장 민호 그 자식 찾아라. 내 이놈의 새끼를 당장. 형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형 찾아볼게요.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잠수를 탔거든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흥신소 직원 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볼에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죠. 그 여자였어요. 아파트 앞에서 봤던 그 승용차의 주인이었죠. 이 여자랑 최소 3개월 이상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만났고요. 호텔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회사원입니다. 남편분이랑 같은 회사 다녔던 동료로 확인됩니다. 여기 신상 정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지은, 31살, 미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딸을 친정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죠.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어요. 야, 이지은! 여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서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너 맞지? 남의 남편 빼앗아서 가정 파괴한 년아. 뭐야? 당신 누구야? 나? 최민호 안사람이다. 내 남편이랑 바람난 이 상간녀야. 저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죠. 그래서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미쳤어? 놓으라고! 이 나쁜 년아. 남의 가정 파괴하고도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저는 여자의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여자도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년이? 어디서 헛소리를 해? 이거 안 나? 내가 왜 놔? 내 남편 어딨어? 최민호 그 새끼 어딨냐고! 저희는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어머, 저기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경비! 여기 좀 빨리 말려줘요. 경비 여러 명이 달려와 저희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숨이 가빴어요. 여자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숨을 헐떡이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당신 고소할 거야.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해? 이런 쌍 상간녀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고소 우는이야? 민호 씨, 아니, 그 새끼가 나한테 자기 총각이라고 했어. 나도 속은 거라고. 뭐? 총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빙신으로 보이냐? 여기 회사 사람들 다 내 남편 유부남인 거 아는데 넌 몰랐다고? 그게 말이냐? 이걸 확... 이거 좀 놔봐요. 저거 계속 헛소리 하는 거 봐. 몰라. 난 몰랐다고. 그 인간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도 억울해. 거짓말하지 마. 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야, 최민호 그 인간 지금 어딨어? 나도 몰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경비들 팔을 뿌리치고 다시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여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았죠. 살려줘요! 이 사람 미쳤어요! 이 가정 파괴범이? 죽어!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폭발했죠. 주변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경찰들이 저희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여자도 울면서 소리쳤죠. 저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때렸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경찰 아저씨, 저 무서워요. 저거 상간녀예요. 내 남편이랑 바람났다고요. 이러면 때려 죽여도 무죄 아닙니까?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제 남편이 저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3개월 이상이나 만났대요. 그러고는 집에 5억이 넘는 빚을 남기고 도망갔어요. 이혼하자는 문자만 보내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증거는요? 네, 여기. 제가 따로 뒷조사를 해서 찍은 사진들이요. 아, 이건 민사 문제네요. 아니, 사모님, 그런데 폭행은 형사 문제고요. 옆에서는 상간녀 이지은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가 자기 총각이라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거짓말하지 마. 회사 사람들 절반이 결혼식 하객으로 왔는데 총각 행세가 되겠냐? 돌대가리야. 야, 너 최민호 씨 어딨어? 어디 숨었는지 말해. 나도 몰라. 나한테도 문자로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뭐? 너한테도? 그래, 나도 버림받았다고. 연락도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이 여자도 버린 거예요. 저희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지은, 어쨌거나 기억해. 넌 내가 상간녀 소송 걸 거야. 각오해. 뭐? 상간녀 소송?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두고 봐. 여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편함에 무언가 있었죠.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 뭐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법적으로 소용도 없는 짓인데 말이죠. 마치 이혼해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 웃기지 마. 이혼하고 싶으면 내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 비겁하게 숨어서 문자나 보내지 말고 아주 고추 떼라, 이 비겁한 놈아.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읽지 않은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읽은 거죠.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몰랐는데요. 남편 놈 사람 열받게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더군요. 재능 수준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1달도 안 되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체납 통지서였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집마저 빼앗기는 거였죠. 저는 시댁에 연락했습니다. 뭐? 이 경매라고? 이 못된 자식이? 수진아, 우리가 대출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님, 어머님, 안 됩니다. 이거 갚아주시면 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 큰일 나요. 결국 집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집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급매로도 급하게 팔 수 없으니 일부러 대출을 가득 받고 경매로 넘어가게 한 것 같았어요. 딸이 살 집은 생각도 안 한 거죠. 저는 딸과 함께 짐을 싸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다시 연락하셨어요. 수진아, 우리가 네 명의로 이 집 사주마. 아버님, 그러려면 아버님 집 파셔야 하잖아요. 괜찮아. 우리는 작은 집으로 가면 돼. 그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니? 우리가 면목이 없다.
결국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까지 모았죠. 그리고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지내기엔 충분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5천만 원은 받으실 겁니다. 상간녀한테도 3천만 원 정도 청구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원에 출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죠. 상대방이 불출석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비겁한 새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결석 판결 나올 겁니다. 저희한테 유리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명령합니다. 저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딸의 양육권도 확보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확정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되었어요.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통장을 차압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잔액이 200원밖에 없네요. 200원이요? 네, 돈을 다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최악인 인간이었어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잠수를 탄 거죠. 추후에 재산 발견되면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직장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딸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키워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전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죠. 주말이면 저희 모녀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국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아. 엄마랑 여행 가는 거 제일 좋아. 제주도, 강릉, 경주, 부산,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겨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서연아, 우리 잘 살고 있지? 당연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걸? 그렇게 저는 이제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저와 딸은 서해로 여행을 떠났어요. 해변을 걸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 좋은 날씨였죠.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전 남편이었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죠. 전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전 남편은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못 본 척 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도 아빠를 알아보았더라고요. 아빠. 전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이 냉소를 띠며 다시 말했어요. 우리 버리고 도망가더니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세상 참 좁다. 그치? 서연아. 서연아? 이제 와서 내 이름은 왜 불러?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저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전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가족도 부모도 다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여자랑 여행이나 다니고 있네? 정말 대단하다. 미안해.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15년 만에 하는 말이 미안이야? 고작?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디가? 대답 좀 해봐. 우리한테 뭐라고 더 할 말 없어? 아이씨, 나! 놓으라고! 전 남편이 저를 힘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러더니 전 남편이 주먹을 들어 올렸죠. 저를 때리려는 듯한 포즈였어요. 그 순간 딸이 달려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팔을 세게 물어버렸어요. 아이씨, 미쳤어? 전 남편이 딸을 밀쳐냈습니다. 딸이 모래 위에 넘어졌어요. 소연아! 너 이 자식이? 오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전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전 속력으로 뛰어가더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야, 최민호! 평생 도망다녀! 평생 숨어 살라고! 저는 도망가는 전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비겁한 새끼! 넌 끝까지 최악인 인간이다. 그때 전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냐고요? 저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네? 무슨 말을 했든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한데 연락처 좀. 제가 연락 다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 인간 좀 빨리 따라가 봐야 해서. 저는 명함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궁금해하는 거 다 말해줄게요. 감사합니다. 꼭 연락 드릴게요. 그러더니 여자는 전 남편이 도망간 방향으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저와 딸은 다시 해변을 걸었어요. 마음이 후련했죠. 엄마, 시원했어? 조금은. 너는? 나도 아빠 뺨 때리는 거 속 시원했어. 저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저 오늘 낮에 해변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 아,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놈을 못 잡아서. 네, 그러시죠.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전 남편이 가족을 버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몰래 그만둔 것,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혼자 도망간 것, 불륜을 저지른 것까지 모두를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여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지 딸한테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 인간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랑 사별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대요. 거짓말이네요. 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진짜 황당하네요. 저 완전히 속았어요. 결혼 전제로 만나신 거예요? 네, 저 사업하느라 지금까지 결혼 못했거든요. 이제 정리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속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말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당장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조심하세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참 열받더라고요. 또다시 여자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죽었다니 정말 뻔뻔했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씻고 가려는지.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거짓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래도 그 여자는 구했으니까요. 어쩌면 전 남편이 가장 공을 들인 여자일 수도 있었겠네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늦은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 남편이었죠. 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박수진, 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혜진이한테 다 말한 거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앞길? 거짓말로 여자 속이는 게 네 앞길이냐? 하긴 그렇긴 하네. 그게 네 인생이었지? 나 결혼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 여자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꿀 좋네. 그걸 원한 거였는데. 잘 됐구나? 신나네. 야, 이미 다 지난 옛날 일이잖아. 15년도 넘었어. 우린 이혼했고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거야? 옛날 일? 너한테는 옛날 일이겠지. 근데 나한테는 현재 진행이야. 네가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 진짜 왜 이래? 나 좀 살게 내버려 둬라.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오해라고, 아니, 네가 장난친 거라고 설명을 좀. 미친놈? 내가 미쳤니? 그런 걸 해줄 것 같아? 이거 또라이 아니야. 너 가족 버리고 도망간 대가야. 인과응보라고. 쓰레기 새끼야. 너 진짜 독하다. 너 웃기지 않냐? 내 전화 그렇게 씹더니 이제는 먼저 전화를 하네? 인생 이래서 모르는 거야. 정말 웃기다. 그래도 살다 보니 네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다 받네. 야, 속이 아주 존나 다 시원하다. 이 나쁜 년이. 나쁜 건 너야. 평생 거짓말이나 하면서 살아. 거짓 인생아. 전 남편은 욕을 퍼붓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그러게,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엄마가 이혼 잘한 것 같아. 저런 사람이랑 평생 살았으면 어떻겠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수고했어요. 나 키우느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물이 났죠. 그날 밤 이후로 전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저는 후련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전 남편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만날 이유 없어. 끊을게.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마지막?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궁금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4년 만에 연락했는지요.
그리고 얼마 못 산다고 하니 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비참한 모습일지요. 어느 병원? 땡땡대 병원. 제발 와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그 인간한테 전화 왔어. 그 인간? 누구? 설마 아빠? 병원에 입원했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 마. 또 무슨 거짓말 할지 몰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궁금하긴 해. 엄마, 제발 만나지 마. 그럴 자격 없어, 그 사람. 알아.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마지막?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지가 얼마 못 산다나 뭐라나.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볼 거야? 한 번만 보고 올까 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안 갈래.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 너는 가지 마. 엄마 혼자 다녀올게. 조심해.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주말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땡땡대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있다는 병실 앞에 섰죠.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전 남편이 보였어요.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전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와줘서 고마워. 왜 불렀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곧 죽어. 강경화 말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해봐. 뭔데?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 20년 만에?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 사업 망해서 주말마다 판매장 가야 했고 평일엔 회사 일로 죽을 것 같았어. 쉴 틈이 없었어. 그래서? 매일 일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이대로 가다간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무작정 도마친 거야. 그래서 불륜을 하셨다? 아니야. 지은이는 그냥 위로가 됐어. 나한테 잘해줬거든.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가족을 버렸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그냥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다 들고 튀었다? 아니야, 수진아. 그렇게 듣지 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안으로 다 해결되면 세상 살기 참 쉽겠지? 알아. 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 행동이 너무 잘못됐어. 가족을 버린 게 평생 후회가 됐어. 평생 후회했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 여자 꼬시고 있었잖아.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나 진심이야.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왜? 종교라도 생겼어? 지옥 갈까봐? 용서받고 싶으면 신에게 빌고 용서받아. 난 용서해주는 사람 아니거든? 수진아, 제발. 전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게 하고 싶은 말 다야? 수진아, 제발. 할 말 없으면 이제 갈게. 구경 잘했어.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전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수진아. 나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나 평생 너한테 사죄하고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잡고 싶어. 너희한테 지은 죄를 갚을 방법이 있다고. 갚을 방법? 그래, 방법. 간이식만 해주면, 너나 서연이 중에 한 명만 나한테 간이식 해주면 내가 평생 내 목숨 너한테 바치고 살게. 잘할게. 제발 나 살려줘. 내 목숨 이제 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네가 무슨 개소리를 할지 궁금해서 와봤는데 역시 너답게 창의적인 개소리를 하는구나. 수진아, 제발.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야. 네 목숨 거저준다고 해도 난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야. 죽는다고? 죽는다니 잘 됐네. 제발 잘 죽어. 서둘러줘. 수진아! 다신 보지 말자. 아참, 그리고 넌 아마 신에게도 용서 못 받을 거야. 안타깝진 않지만 죽어도 지옥 갈 거야.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이리 와, 제발. 뒤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한테라도 연락해줘, 제발. 아빠 좀 살려줘라고. 저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진아!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완전히 끝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어줬죠. 딸은 병원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온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TV를 보며 함께 웃었죠. 아무도 전 남편과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묻지도 또 말하지도 않았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편의 부고 문자였죠. 장례식장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죠. 그냥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이 무슨 문자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죠. 딸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스팸 문자처럼 반응했어요. 그리고 바로 흘려버렸죠. 장례식장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일을 나가고 딸은 학교를 갔죠. 저녁에 만나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돈가스 집에 갔어요.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죠. 이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지나간 일,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을 겁니다. 딸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기억하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